1. 교양으로서의 인공지능 전체 소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직장이나 공장이 폐쇄되고 비즈니스가 단절되었으며 비대면 방식의 대학 강의나 줌 또는 웹엑스와 같은 솔루션을 이용한 웹비나, 웹플러스 세미나 같은 온라인 화상회의가 무척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4차 산업에 대한 막연한 이해와 두려움, 기대를 가지고 변죽만 올리면서 머뭇거리다가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발발된 이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변혁의 시대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코로나19가 일과 생활,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는 최근 2개월 동안 2년치의 디지털 혁신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언택트 사회로 이동하는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하여 신기술의 영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큰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첫째,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골고루 발전하여 인공지능을 접목시키기 좋은 나라는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임금 수준이나 주 52시간 근로제한 등으로 특히 제조업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와 품질 경쟁력을 높이거나 생산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경영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한국 소비자들은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은 얼리 어답터이고 신기술의 테스트베드일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지능 수준이 높고 고학력 계층이 많다. 넷째, 1Gbps 수준의 초고속 통신망이 전국에 그물망처럼 깔려 있고 PC나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책 교양으로서의 인공지능의 저자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책을 저술한 목적으로 프로그래밍이나 수학적 지식이 없는 엔지니어가 아닌 일반 독자들에게 현 시점에서의 전반적인 인공지능 모습과 인공지능의 개념, 기초 원리와 응용 사례 등을 너무 기술적이지 않은 용어로 소개함으로써 교양적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 있는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지식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적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면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교양으로서의 인공지능,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AI 활용법. 이상진 지음, 시크릿하우스, 2020. 2. 지은이에 대하여. 지은이,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플랫폼과 전체 가치사슬, 표준, 인증, 교육, 실증, 빅데이터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 임원, 공무원, 언론인, 정치인 등 비엔지니어들도 인공지능의 효용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대한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분야를 막론하고 경쟁력을 잃고 한계 상황에 부딪힐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학사,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과장, 통신이용제도 과장, 기획총괄과장,
대통령실 방송통신비서관실 행정관, 제53대 충청 최신청장, 국무조정실 산업정책국장,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 정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투자정책국장, 대변인, 통상교섭실장을 지냈다. 저서로 21세기 교양으로서의 블록체인에 대해 다룬 블록체인 마스터가 있다. 3. 책의 내용과 서평. 1.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과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를 바꾸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는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가. 5의 1.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미중 양대 강국이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면서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제 통상을 관리하는 통할체제가 사라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조정이나 이익의 균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의 2. 창의적 기급의 등장. 코로나19 이전에는 바쁜 일상에 쫓기던 많은 경영자나 여론 주도층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습과 숙고를 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계획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마치 캠브리지 대학 4학년생이던 뉴턴이 흑사병이 발발한 이후 고향으로 피신하여 만유 인력과 운동의 법칙 등 위대한 창조적 발견을 이루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 다. 5의 3. 초심과 근본적인 이슈로 돌아가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생산과 직장 생활의 중단, 사회적 격리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 문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웹 기반의 회의 등은 삶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자신이 속한 조직의 효용성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의 과도한 자원의 소비가 자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5의 4. 비대면 처리. 코로나 이전의 언택트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상적인 것을 실행하는 향상적인 관점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의 언택트는 모든 연령층에서 위험한 것을 피해야 한다는 방어적이고 당위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예방적인 것이다. 따라서 자기 조절 초점 이론의 렌즈로 보면 디지털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을 필요 불가결하게 받아들이고 수용성이 매우 높아 전면적인 현상으로 안착한다. 5의 5. 비즈니스의 지각 변동. 2020년 6월 23일과 24일에 개최된 북미 지역 최대 테크 컨퍼런스인 콜라이전에서 전 야후 CEO인 앤드류 양은 코비드19로 인해 미국에서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했고, 전 시스코 회장 존 체인버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내년까지 스타트업의 20에서 30%가 사라지고 10년 이내에 포춘 500대 기업의 40%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건물이 붕괴되듯이 산업계에 지각 변동이 발생하고 많은 기업과 업종이 사라질 것이다. 특히 온라인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블록체인 플러스 IoT 플러스 로봇의 조합이 신기술을 비즈니스에 접목하거나 아예 완전히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킬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업들은 단위 생산 요소를 투입할수록 생산량 증가분이 늘어나는 수학 체증이 발생하여 승자 독식과 쏠림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다. 승자 독식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동의는 신기술 효과, 온라인 네트워크 효과, 타 업종 비즈니스와의 융합과 타 산업과의 경계 파괴다. 뉴 노멀과 AI,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적자 생존. 뉴 노멀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특징은 경제와 사회 변혁의 바람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 중심에 위치한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주요 동인이다. Y2K 문제, 즉 컴퓨터가 서기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프로그램 가동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대거 필요해짐으로써 인도인에 대한 고용 비자가 확대되어 인도 출신 IT 기업 CEO가 대거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기회를 잡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도 인공지능 엔지니어와 인공지능 관련 솔루션 개발 기업 및 적용 기업에게 지각을 변동시킬 기회를 주고 있다. 즉, 코로나 팬데믹이 자동화와 신기술, 디지털화, 인공지능,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향후 10년 내에 포춘 500대 기업의 40%가 사라질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또 2020년 북미 최대의 테크 컨퍼런스인 콜리전에서 전 시스코 회장 존 체인버스는 2021년까지 30에서 40%의 스타트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과거처럼 생산의 3대 요소인 자본, 노동, 기술의 개념에서 벗어나 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원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1980년대의 TV와 2020년의 TV는 명칭만 같지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동일 명칭으로 불리는 것에 함몰되어 기존 틀의 연장선상에서만 받아들이려 한다면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지각 변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다. 이러한 대지진의 진앙이 바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문제를 예측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인공지능인 것이다. 기업 내외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학습과 분석은 예측, 통찰, 선택을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의 논리적 사고를 흉내내거나 인간의 역량과 비슷한 정도의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인간이 하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약한 인공지능만으로도 컴퓨터 시스템은 비즈니스와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접목의 4가지 핵심 요소는 첫째,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확장성이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 정제, 통합하는 것이다. 둘째, 예측과 패턴을 잡아내는 알고리즘이다. 셋째, 가설을 세우고 알고리즘을 접목하여 모델을 세워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넷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다. 그러나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패러독스가 발생한다. 이것을 프로덕티비티 제이커브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범용 신기술을 적용하는 초기에는 시간, 에너지, 자금, 조직, 재편 등으로 기존의 업무에서 관심이 분산되어 매출이 정체되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기술을 접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나 저항이 발생한다. 이는 전기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많은 공장이 이러한 변화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20년에서 30년 정도 거의 스톱이 된 상태였다가 붐업이 일어난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인공지능 도입 초기에도 J커브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다 인공지능이 조직에 체화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이 안착되면 이 시점부터 크게 도약을 하게 된다. 2. 인공지능의 역사.
왜 인공지능을 이해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은 140년 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 분야를 변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까지 13조 달러의 GDP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잘 수행하지 못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과 인간의 하이브리드 작업, AI 휴먼 하이브리드 워크로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콜센터의 경우 챗봇이나 RPA,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로 불리며 단순 반복 업무를 미리 정해진 업무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인공지능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인간은 인공지능이 학습하지 못한 복합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에 집중하면 성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사고가 난 차량의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어도 그 사진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고가 난 부위를 교체할 것인지, 수리할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었고, 많은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미 이러한 인공지능 앱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트랙터블이란 회사는 이미 수만 장의 사고 이미지 데이터와 자동차의 차대 변호를 연결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훈련시켜 수초 내에 손해사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손해사정인이 하는 직업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정의. 저자는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머의 지시 없이 독립적, 자동적으로 구동하고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나감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지능적 행위를 흉내를 내도록 훈련된 기계나 컴퓨터로 정의한다. 인공지능은 자율성과 적응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율성은 사용자의 지속적인 명령 없이도 복잡한 환경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적응성은 경험하고 이를 학습하면서 수행 성과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명사처럼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이나 생물학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개념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역사. 1950년도 기계지능의 척도로 튜링 테스트 제안, 소셜 파운데이션에서 로봇 3 법칙을 발표. 1956년 다트머스 대학 여름 AI 회의에서 존 메카시가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 1957년 프랭크 로젠블라트가 두뇌를 흉내내어 조정 없이 주변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퍼셉트론 장치 개발. 1960년 인공지능의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후 확률을 예측하는 베이지안 정리를 이용. 1967년 K-니어레스트 네이버 기법을 개발. 1970년 세포 린나 인마가 역전파 방법을 발표. 1970년대 마빈 민스키, 시무어 페퍼트가 퍼셉트론의 비선형 데이터 처리 불가를 입증. 인공지능의 겨울 도래. 1982년 존 호필드가 순환신경말 RNN 알고리즘 발견. 1986년 제프리 힌튼이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시켜 인공신경망과 딥러닝 입증. 1989년 크리스토퍼 와킨스가 강화학습 기법을 개발. 1995년 소프트 벡터 머신. 1998년 얀 르쿤이 미국 인구국 직원과 고교생의 MNIST 필기체 숫자 데이터베이스를 공개. 2009년 스탠포드 대학이 1,400만 개 이미지 자료가 담긴 이미지넷을 작성해 AI 붐이 형성. 2011년 자연어 처리학습을 마스터한 IBM 왓슨이
미국의 퀴즈쇼 절패디 퀴즈왕에게 승리. 2012년 구글 브레인팀의 앤드류 응과 제프 딘이 비지도학습용 신경망을 발표. 2014년 페이스북에서 안면을 97.35% 정확도로 인식하는 딥페이스를 발표. 구글은 인터넷 이용자의 행위를 예측하고 추천하는 시보 플랫폼을 소개.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바둑을 두어 완승함. 3. 기계학습의 활용. 강화학습. 보상을 통해 답을 찾는다.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사례는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인데 3000년간 인간이 쌓아왔던 수많은 기보의 바둑 수에 알파고가 대응하는 강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알파고의 경우 보상은 최종적인 대국의 승리 또는 패배다. 강화학습의 사업 적용에 대해 모바일 미래보고서 2021에서 스타벅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이룬 대표적인 기업은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경영에 복귀하면서 스타벅스 앱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했다. 주 결제 수단인 스타벅스 카드와 스타벅스 앱을 연동해 가상 쿠폰, 별 적립 등 다양한 디지털 전략을 펼쳤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현금 없는 매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1354개 매장 중 현금 없는 매장은 약 51%인 810개이며 서울 시내 스타벅스 매장은 약 73%가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현금을 없애고 고객을 스타벅스 앱으로 유인하는 이유는 고객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다. 스타벅스는 고객 데이터에서 방문 시간, 빈도, 소비 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마이크로 타겟팅 서비스로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 가치를 높이고 있다. 스타벅스는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플랫폼을 이용한 딥브루를 출시했다. 딥브루는 전 세계 3만 1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딥브루를 기반으로 매장 내 커피 원두 등 식자재의 재고 수요를 예측하고 30분마다 매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바리스타 수를 분석한다. 그뿐 아니라 딥브루는 모바일 앱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최적인지를 학습하는 강화학습을 적용해 사용자들의 주문과 구매 이력을 분석하고 개인의 취향, 날씨, 시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메뉴를 정교하게 예측해 제안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스타벅스는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AI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경쟁사를 따돌릴 정도의 독보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경험 자체를 문화로 만들고 있다. 또한 신규 매장을 오픈할 때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AI는 인구, 소득 수준, 교통, 경쟁사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규 매장의 매출, 이익, 비즈니스 성과를 예측하고 신규 매장이 근처에 있는 다른 스타벅스 매장의 매출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신규 매장 위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